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시적 상황과 분위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뭐냐면은 상황과 대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상황이랑 대상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시적 화자 공부했습니다. 시적 화자를 이해하는 걸 한 거고 이제 뭘 할 거다? 대상을 하는 거야. 대상과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뭘 봐야겠습니까? 그럼 시적 화자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6편의 시로 이거를 다 갖다 얻는 연습을 6번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6번을 할 거다. 자, 시적 상황이란 53페이지에 시적 화자 또는 시적 대상이 처한 밑줄칩니다.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까지 밑줄을 치시고 이나 시 창작 과정에 영향을 준 그 다음 또 밑줄을 칩니다.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시적 상황은.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시의 화자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떠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심리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시적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시에서는 그중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작품의 상황을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애매함을 느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로 하여 적절 수준을 감상자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애매한 지점이에요. 내가 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보고 네가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리벙벙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중립적 상황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답안지에서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중립적 상황 이렇게 나오는 순간 답이 아니다 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 상황의 정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은 비극적 상황과 비참한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비극적 상황은 약간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정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암울한 상황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래 보시면 개인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고뇌하는 상황이다. 무력한 상황이다. 의지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체념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은 시적 주체가 여기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시적 주체가 어떤 정서를 느끼느냐를 기준으로 네가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 그 아래는 부정적 상황을 유발한 원인을 고려해서도 할 수 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이별한 상황이다. 가난한 상황이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떠올려 보시면 이 모든 게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밑에 두 개예요. 밑에 두 개. 개인이 보이는 어떤 시적 주체가 보이는 어떤 반응을 기준으로 상황을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거나 요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맞지 제일 처음에 상황을 나타내는 정서적 범주,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가시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은 상황과 비슷한 표현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두 표현은 서로 혼동되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상황과 분위기는 모두 작품 전체의 이해를 좌우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둘 다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파악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밑줄 쳐셔야 돼요. 상황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분위기는 그 일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여기까지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드러난 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학생은 이 작품에는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그로 인해 쓸쓸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밝게 연출되거나 냉소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과 분위기는 언제나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황은 작품의 내용 차원에 해당하고 분위기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서 효과의 차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분위기 또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넘기시면 54페이지에는 이제 분위기가 나와 있어요. 분위기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첫 번째, 정서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밝은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감정의 세기와 깊이를 고려한다면 담담한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비장한 분위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 평가 또는 상황을 바라보는 주체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비관적 분위기, 냉소적 분위기, 체념적 분위기, 희망적 분위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작품이 주는 미적인 인상을 고려한다면 서정적 분위기, 해학적 분위기, 고전적 분위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간과 생활 문화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목가적 분위기, 도시적 분위기, 향토적 분위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짬뽕이 될 수도 있어요.
향토적인데 쓸쓸한 분위기를 줄 수도 있고 향토적인데 따뜻한 분위기를 줄 수도 있고 그죠?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준이 몹시 다양하다.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내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서술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서술하는 표현을 내가 좀 보편적으로 잘 규정을 하려면은 뭐를 많이 봐야 되겠다. 작품을 많이 보면서 적용을 시켜나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하라고 표를 드린 겁니다.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긴 한데 그 기준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되셨죠? 자, 시적 대상입니다. 55페이지. 시적 대상이란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노래하는 중심 대상을 말한다. 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물, 사물, 사건, 기억, 관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그 다음 밑줄칩니다. 시에서 화자의 감정과 생각이 향하고 있는 표현에 초점이 되는 모든 요소가 시적 대상에 해당한다. 까지 밑줄을 치신 다음에 옆에 쓰셔야 되는 건 뭐예요? 시적 화자 자기 스스로도 가능하다. 시적 화자 자기 스스로도 가능하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적 화자의 내면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시적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시에서 화자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화자의 정서와 인식은 언제나 어떤 대상을 통해 드러나며 따라서 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인이 의미 있다고 여긴 하나의 대상이 선택되어 표현된다. 이 대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사물이나 풍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 속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중심 매개체로 기능한다. 시적 대상은 단순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과 인식이 스며든 존재이다.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라는 대상은 어떤 시에서는 슬픔의 상징이 되고 어떤 시에서는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적 대상은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맥락과 화자의 정서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럼 시적 대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느냐? 시적 상황이 있습니다. 시적 상황. 두 개념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의미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 문장 밑줄칩니다.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는 무엇을 말하는 반면 시적 상황은 그 대상이 놓여있는 시간, 공간, 상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은 이것만 볼게요. 밑줄 안 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시에서 기차역이 등장한다면 이는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별을 앞두고 서 있는 순간은 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적 대상은 시 속에서 등장하는 중심 존재이고 시적 상황은 그 존재가 놓인 환경과 조건을 가리킨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해질 때는 뭐냐면은 이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별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이별하는 이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별 자체가 대상이라고 보다는 이별은 뭐로 보는 것이고 상황으로 보통 보는 것이고 뭐를 대상으로 본다? 그죠? 임을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교사는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 속에서 진달래꽃과 떠나는 님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과 상황을 좀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시적 화자의 반응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반응은 뭐가 있다? 정서와 태도가 있다. 정서는 감정인 것이고요. 태도는 뭐예요? 그때 보이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볼게요. 시적 화자의 정서란 시 속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단순 감정뿐 아니라 체념, 갈등, 그리움, 희망처럼 복합적인 마음 상태까지 포함한다.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시를 감상할 때 매우 중요하다. 시의 의미는 단순히 사건이나 대상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 서정 문학이기 때문에 정서를 파악해야 된다. 같은 대상과 상황이라도 화자의 정서가 다르면 시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은 시의 정서가 될 수 있지만 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감정 하나가 중심적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시를 감상할 때에는 이 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화자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정서 보시면은 기쁨, 슬픔, 평온, 불안, 분노 나와 있죠. 이건 기본 정서예요. 기본 정서고 이거 교육론까지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비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표현이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기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5개 정도입니다. 근데 비언어 중에서도 문화적 감수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세밀한 분류도 가능하거든요. 요런 게 이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 정서 5개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시긴 하셔야 돼요. 기쁨, 슬픔, 평온, 불안, 분노. 이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지향하는 대상이 있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는 상대가 있다. 그럼 그리움. 내가 지향하는 장소가 있다. 이러면은 뭐다?
정서는 향수. 근데 내가 과거를 지향한다 이러면은 회상.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지향한다 이러면 동경. 이렇게 정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구체화해 보면은 고독감, 상실, 절망, 체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절망과 체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분노와 체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 정서를 구체화해 보면 자긍심, 뿌듯함, 친밀감, 연대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사회적 가치, 판단적 정서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냉소, 반감, 연민, 유흥, 희망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냉소나 반감은 잘 알아둬야 된다. 냉소, 반감, 연민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57페이지 보시면은 시적 화자의 태도 볼게요. 시적 화자의 태도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취하는 입장이나 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다음 밑줄 쳐보시면은 이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화자가 현실이나 대상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하니까 밑줄을 쳐둬야 돼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나타낸다면 태도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선생님들 예를 한번 들어줘 보자면은 이별의 상황에서 두 시적 화자가 둘 다 슬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화자는 거기 눌러 앉아서 그냥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포기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슬픔을 느끼지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니고 다음 남자 만나보겠어 이러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슬픔을 극복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정서랑 다르다라는 거야. 정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상황도 동일한 거죠. 방금 이별의 상황이라고 동일했잖아요. 정서도 동일했어요. 슬픔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한 명은 체념적 태도를 보이던 반면 한 명은 의지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같아 보이는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태도에 따라 시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슬픔의 정서를 지닌 화자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강하게 저항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화자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시가 전달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에는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어떤 태도로 드러내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실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의지적 태도, 저항적 태도, 도피적 태도, 체념적 태도, 수능적 태도 이런 게 나오고, 긍정, 부정을 판단 중심으로 한다면 낙관적, 비관적, 비판적, 냉소적, 회의적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면 예찬적은 뭐예요?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을 할 때엔 예찬적인 태도. 애정적 태도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애정적인 태도. 자연 친화적은 뭐예요? 내가 자연이랑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오는 거죠. 동경은 뭡니까? 더 높은 미래적 존재. 아까 동경의 태도 있었잖아요. 성찰적 태도는 뭐예요? 아까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반성적 태도, 그죠? 성찰적 태도 이거랑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관계 인식 중심 태도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태도나 정서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58, 59페이지에 보시면 58페이지는 감정이익과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쌤들 한번 읽어주시고, 59페이지는 시적 여운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표현 방법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많은 작품을 봐야 나오는 거긴 한데, 명사형으로 끝을 맺거나 도치법으로 끝을 내거나 말줄임표를 사용하면 무조건 여운을 남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약간 쉽게 설명하면서 선생님들 뭐냐면은 멀쩡한 문장으로 안 끝내면 여운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여운을 다른 말로 해보자면 뒤끝이거든요. 찝찝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장이 안 끝나면은 되게 찝찝해요. 그죠? 뭔가 말을 하려다가 아 그거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아니다? 이러죠. 어때요? 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냐면 뒤끝, 찝찝함이죠. 이 여운입니다. 좋게 말하면 여운이에요. 여운이 남아가지고 물어보게 되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명사형으로 끝내봐요. 서술어로 안 끝났죠. 찝찝해요. 도치법으로 끝났죠. 그럼 앞쪽에 서술어가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끝이 그 서술어로 안 끝난 거예요. 여운이 남죠. 자 말줄임표 서술어 생략이죠. 여운이 남죠. 그래서 멀쩡한 문장으로 안 끝났다? 여운이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60페이지 우리 이제 중요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이 수업은 이 60페이지를 위해서 지금 다 빌드업을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시적 화자의 정서는 단순히 감정을 나타내는 말에서만 드러나진 않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서를 파악할 때 특정 어휘에 주목하여 읽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밑줄 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감정어이다. 슬프다, 기쁘다, 외롭다와 같은 말은 화자의 정서를 곧바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시에서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이미지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밑줄 칩니다. 감정어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미지와 감각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읽어만 볼게요. 어둡고 무거운 색채, 차가운 사물, 고요하거나 적막한 풍경은 슬픔이나 고독과 같은 정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단서. 말없이 기다리거나 반복된 행동을 하거나 대상을 붙잡지 않는 모습은 체념이나 상실의 정서를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도 밑줄 칩니다. 아울러 말투와 어조 역시 정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짧고 단절적인 문장 혹은 힘없이 이어지는 문장은 무력감이나 좌절을 드러낼 수 있으며 반복과 감탄이 많은 문장은 정서의 강한 고조를 의미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시에서 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판단했는가를 함께 대답하게 함으로써 정서를 근거 중심으로 파악하게 해야 한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정서보다 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다 의식적인 관점 읽기가 필요하다. 교사는 태도를 감정보다 높은 단계의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화자가 현실이나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게 해야 한다.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태도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판단을 담은 어휘이다. 위쪽은 감정을 담은 어휘이고 얘는 판단을 담은 어휘예요. 옳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아니다와 같이 사물을 평가하는 말은 화자의 관점을 드러낸다. 또한 대상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인지 비아냥거리는지 거리감을 두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대상을 높이 평가하면 예찬적 태도, 낮추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비판적, 냉소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밑줄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자의 대응 방식이다. 까지 밑줄을 치시고요. 읽어만 볼게요. 어려운 상황에서 화자가 맞서 싸우는지 받아들이는지 외면하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의지적 태도, 부당함을 드러내면 비판적 태도,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도피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히 슬프다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질문까지 이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도 문장 밑줄입니다. 또한 화자가 사용하는 시선과 거리감도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읽어만 볼게요. 대상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 말하고 있다면 애정적 태도, 멀리서 관찰하듯 바라본다면 관조적 태도일 수 있다. 비꼬거나 의심하는 말투는 냉소적, 회의적 태도의 신호가 된다. 정서와 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정서는 화자의 마음 상태이고 태도는 그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 의식의 방향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는 수업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화자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 감정을 어떤 태도로 드러내는가? 이 두 질문을 분리해서 제시하면 학생들은 감상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편의 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녁에 김광섭 시인의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7가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7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시적 화자입니다. 1번은 시적 화자예요. 2번은 시적 대상이에요. 네, 써드릴게요. 킁킁킁킁 써드려야지.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우리가 할 거. 첫 번째는 뭐 파악할 거다? 시적 화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적 대상. 그 다음 세 번째로 뭐 파악할 거냐면은 시적 상황. 그 다음 네 번째로 뭐 파악할 거냐면은 시적 분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파악할 거는 시적 화자의 정서. 여섯 번째로 파악할 거는 시적 화자의 태도.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로 파악할 게 주제. 주제는 어떻게 한다?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로 쓰면은 주제가 나온다. 이 7가지를 6편의 시로 전부 다 할 거예요. 전부 다. 먼저 저녁에 읽어볼게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선생님들이 그냥 아 좋구나 이게 아니라 뭘 떠올리셔야 되겠어요. 아 시적 대상은 뭘 것 같고 시적 화자는 뭘 것 같다. 이걸 일단 떠올리시긴 하셔야 돼요. 6개를 제가 해드릴 건데 이게 뭐다? 교사의 시범 보이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게 되겠어요? 오늘 시험지에 제가 뭘 얹어놨겠습니까? 새로운 시를 드리고 이 7가지를 파악해보라고 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거를 이 사고 과정을 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무슨 법입니까? 직접교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을 잘 보셔야 돼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적 대상을 먼저 정해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별 하나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별 하나가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라는 존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로 표상되는 너라는 존재다. 너라는 존재. 그러면 시적 화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죠. 근데 나 써놓으면 너무 대충 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조금 더 써보는 거죠. 별을 바라보고 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 하나 더 쓰시고 싶다면 현상적 화자인 나까지 쓰시면은 뭐 좀 더 보완이 된 거겠죠. 자, 요렇게 화살표를 할 거고요. 이쪽에 정서 쓸 거고 이쪽에 태도 쓸 겁니다. 그런데 시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시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시적 주체와 시적 객체, 대상이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 지금 요 분위기가 약간 내가 영상으로 찍는다 이러면 어떤 필터가 좀 들어갈 것 같으냐? 약간 아련한 느낌? 좀 몽글몽글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럼 이제 분위기, 여기다가 이제 분위기를 쓸 건데 어떤 분위기냐라고 하면은 그런 분위기를 서정적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냐면 애틋한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를 보인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어요? 이 대상에 대해서. 그리움, 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그런 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움, 안타까움.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은 요 태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이 시에서 이제 핵심 부분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요 마지막 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건데 어디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나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못 만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틀려버려요. 사실 저도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못 만난다는 얘기군 이러고 딱 했는데 해법 딱 펼쳐봤더니 아 망했네. 아 틀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뭐냐면은 어디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하는 것은 재회를 희망하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난 태도는 무엇이다? 재회를 희망, 소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 분위기가 쓸쓸함 이렇게 가게 돼요. 만약에 우리 못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쓸쓸한 이런 태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적어보자라는 거죠. 이제 7번째 주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쓰는 방법 했었죠?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 쓰면 된다. 그러면 너에 대한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너와로 해버려도 훨씬 매끄럽게 고칠 수 있으면 매끄럽게 고치시면 돼요. 너와의 뭐 재회를 소망함. 그런데 이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해석을 해주면은 주제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속에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인 너와의 재회를 소망함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풍부해질 수는 있는데 요렇게만 써도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봐야 되는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를 한번 읽어보자면
사실 이 시의 주제는 훨씬 더 깊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저 너라는 존재가 인류 보편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너의 존재, 그 인류 보편의 어떤 본질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해법문학 잡서에서는 무슨 주제를 내놨냐면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내면 성찰 이런 걸 주거든요. 그건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고, 우린 요 정도까지 일단 뽑아내보자라는 거죠. 원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내면 성찰 이까지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시가 저는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지금 불교의 윤회 사상을 넣어줘야 된대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나일 수도 있고 나도 너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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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내면 성찰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 봐요. 대단하죠? 자, 인동차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익숙했던 시 한번 볼게요.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김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흙냄새에 훈훈이 김도살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야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른 거는 일단 못 해본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일단 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야 이제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요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만 한번 찾아가지고 해볼게요. 써볼게요. 시적 화자를 결정을 못하겠다 이러시면 오늘 배운 거를 활용이라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적 화자인지 관찰자적 화자인지 뭐 배역화된 화자인지 은둔한 화자인지 뭐 이런 것만 좀 보시면 좋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못 써도 돼요. 못 써도 되고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인동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시적 대상을 뭘 써야 되나? 차 마시는 장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뭘 써야 되냐면은 방 안의 숲 속에서 숲 속의 숲 속의 방안 풍경, 그 속에 존재하는 뭐 미세한 생명체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서술이 되어 있는가라고 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무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고 인동차 마시는 풍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요약하자면은 뭐가 되냐면 인동인 거예요. 인동이 대상이 된다. 인동 그 자체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적 화자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적 화자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나요? 없죠. 나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데 태도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다소 관찰자적인, 좀 이 장면만 나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함축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축적 화자이자 이 사람을 뭐로 봐야 되겠다? 관찰자. 근데 이 사람이 관찰자인 순간 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요. 왜냐하면 관찰자라고 한다면 정서 개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조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관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태도를 보일 때 관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서 개입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돼버리는 순간 태도는 좀 관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겨울 산속이죠. 겨울 산
속에서 이를 견뎌내는 상황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공간적 상황만 본 거죠.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괄호를 하시고 써주셔야 될 것은 이제 일제강점을 참고로 너네가 알아둬야 된다. 이 상황까지 좀 참고로 알아두긴 해야 돼. 라고 이제 돼야 되겠죠. 자, 그럼 3개 얹어볼게요. 요거 얹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일단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바람 부는 풍설 소리 막 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죠. 그리고 속세적이냐 세속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약간 초월적이고 속세를 벗어난 것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느껴지는 느낌을 잘 부려서 쓰시면 돼요. 잘 부려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듯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엇을 느끼느냐? 요 시에서 선생님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게라는 거는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찾아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정서적 만족감입니다. 정서적 만족감. 왜냐하면 그 시에서 보시면은 흙냄새, 훈훈이 김도살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라고 되어 있죠.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야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노주인의 고뇌가 드러나느냐? 고뇌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뭐를 느끼고 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서는 만족감 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태도 상태도 뭐예요? 충족된 상태다. 만족감, 충족. 왜냐면 만족감을 느끼려면 충족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관찰자이기 때문에 아까 관조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관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주제를 봐야 되는데 인동에 대한 관조적 태도, 이것도 맞아요. 인동에 대한 관조적 태도, 이걸 쓰셔도 되는데 그걸 먼저 써볼게요. 인동에 대한. 근데 이 시의 주제를 가져오려면은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상황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훨씬 더 구체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겨울 산속에서 이를 견뎌내는 상황에 대한 무엇? 충족된 상태, 정신적 고양,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집어넣는다면은 일제강점을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완전함을 느끼는 고요해지는 상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이 일제강점을 견디는 고결한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해요. 고결한 상태. 그래서 일제강점을 견디는 또는 혹독한 시절이라고 할게요. 혹독한 시절을 견디는, 혹독한 시절을 견디는 고결한이라고 하는데 아까 나왔던 용어들을 써보면은 뭐 고요한 상태, 정신적 충족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신적 충족의 상태, 이게 주제가 된다.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동차. 되셨나요? 이렇게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얘도 선생님들 제가 읽은 다음에 뭐를 해볼 거냐면은 시적 화자랑 대상 정도는 선생님들이 한번 뽑아내 볼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일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는 동안에 선생님들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 한번 찾아볼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일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신다면 시적 상황까지 써두시면 그 이후에 갖다 얹으면 되겠죠?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적 대상. 시적 화자도 사실은 쉽죠. 시적 화자가 되게 쉽지 않아요? 뭐 쓰시면 돼요? 그냥? 뭐 쓰셨어요? 우리. 그죠? 그냥 우리 쓰면 돼요. 우리. 1인칭 화자가 등장을 했네요. 요 아래 살짝 쓸 거 있으니까 비워놓고 시적 대상으로 내려와 보면은 시적 대상에는 사실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냐면은 스크린 밖에 존재하는 것들과 스크린 안에 존재하는 것들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안과 밖으로 나눠서 써보자. 스크린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을숙도의 새떼들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들 아마 요거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스크린 밖에도 사실은 존재를 하죠. 스크린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영화관 안, 영화관의 관객들의 모습도 서술이 된 거 아닌가요? 영화관 안 관객들의 모습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가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한다면 관객들이라고 하겠죠. B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은 A를 B가 감상하는 상황 아닙니까? 단순히 놓고 보자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A가 B를 감상하는 상황. 이렇게 쓰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이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서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 긍정적이에요? 기뻐요? 아니죠. 적어도 기쁘지는 않죠. 그렇다고 슬퍼요? 이거를 슬프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정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좌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좌절감을 느낀다. 왜 좌절감을 느낍니까? 왜 좌절감을 느끼냐면은 이 둘이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A의 상황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뭐예요? B 한 다음에 주저앉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느낀다? 좌절감을 느낀다. 근데 그 좌절감을 느낌을 알 수 있는 시 표현이 뭐다? 주저앉는다가 마지막에 나오죠. 나는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저항의 모습을 보이느냐?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나의 태도는 어떠냐? 소극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이것의 분위기는 어떤가라면 분위기는 약간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걸 보니까 약간 씁쓸한데? 씁쓸하고 우울한 분위기.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살짝 띄워놨잖아요. 살짝 띄워놓는데 이제 뭘 쓰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요 A가 B를 감상하는 이 상황이 그냥 이 상황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을 집어넣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예요? 독재, 억압된 사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의 목소리만 드러나 있냐면 어떤 한 개인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집단 속의 개인. 집단 속의 개인이기 때문에 얘가 대표성을 띠는 개인인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뭐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집단. 이 집단 모두가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로 확장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그럼 이거 몇 번 봐야 되냐면 한 30번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30명이라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애 하나를 뽑아내서 그 모습만 보여주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 집단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집단 전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럼 소극적인 태도이긴 한데 이 현실이 옳다 옳지 않다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설 것 같죠. 옳다고 보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옳지 않다.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주저앉는다. 나 빨리 앉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별로 안 앉고 싶은데 털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판적 태도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도 있긴 한데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주저앉는다로 끝이 났다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비판적 태도까지 써야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요약을 해야 돼요. A랑 B가 나와 있는 이 대상을 요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는 있냐면 암울한 현실 또는 지금 본인이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억압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렇게 주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생님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지금 연습이 많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이런 거 먼저 뽑아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길어서 어려웠다. 그럼 우리 세 줄짜리 가볼게요. 자, 길어서 어려웠다. 그럼 세 줄짜리. 권섭의 하하호한들 유명하죠?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한 작품이고 이 권섭은 문인 중에서 이제 유배를 가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자기를 모함하는 이런 사회 세력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하호한들 내 웃음이 정말로 웃는 웃음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흐느끼다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번님내 웃지를 말구려 아귀를 찢어버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우시죠? 아귀를 찢어버리려가 맞아요. 원래 해석을 하면. 왜 웃지 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나 여기 유배 보내놓고 웃고 있어? 야, 진짜 아귀 찢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번님내가 누구냐면 자기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죠. 짧으니까 우리 바로 해보자면은 대상은 누가 되겠어요? 대상은. 번님내 아니에요? 번님내? 그죠? 번님내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번님내. 근데 이 번님내가 나를 약간 핍박한 존재잖아요. 핍박한 존재. 그럼 약간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적들이 되겠죠. 근데 정적이라기보다는 나를 모함한 어떤 존재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모함한 존재들.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죠. 그러면 시적 화자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면 되죠. 나. 그런데 또 이제 마음에 좀 걸리신다면 여기 추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치적 현실에 희생당한 존재. 자기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정시니까 정치적 현실에 희생당한 나 권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상황은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뭐 비정한 정치 현실이라든지 불합리한 정치 현실 이렇게 되겠죠. 불합리한 정치 현실. 이게 왜 반복이 되는 느낌이 느껴지냐면은 원래는 나랑 번님네만 써야 돼요. 시적 화자에 나 쓰고 대상에 번님네만 쓰는 게 맞거든요. 번님네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거를 이제 쓰고 나면 이걸 반영한 해석이 가능해서 이 옆에 게 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정서를 느끼느냐 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씁쓸하다 있었죠. 이거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죠. 씁쓸함. 좀 뭐도 느껴지냐면 뭐 화, 뭐 이런 것도 느껴질 수 있겠죠. 분노,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그럼 아까 우리가 어조 공부할 때 뭐를 했었냐면은 예찬적 있었고 반성적 있었고 그다음에 연민적이 있었죠. 그다음 뭐가 있었냐면은 A가 B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한다면은 풍자적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갈게 얘네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네 아가리 찢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자적,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되는 거죠. 풍자적,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분위기를 보이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부정적 분위기 외에는 더 구체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정적 분위기 정도밖에 못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제를 뭐로 가져와야 되느냐? 번님네를 비판함이 되는 거죠. 번님네를 비판함. 근데 요 옆에 걸 쓰시는 게 맞겠죠. 나를 모함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을 한다. 또는 경고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네 웃기만 해봐. 웃으면 입 찢어버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고함. 그래서 부당한 어떤 존재들에게 경고함이 맞겠죠. 부당한 존재들에 대한 쓰고 비판 쓰셔도 되고 아까 한 것처럼 경고 쓰셔도 되죠. 자, 가시리. 유명한 작품이고 해석도 쉬우실 테니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리. 요거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으실 수 있겠죠. 못 외우셨으면 이제 오늘 외우시면 돼요. 가시리. 그리고 이거 노래로 듣고 싶으시면은 그 옛날에 조인성 나온 쌍화점 보시면은 이거 노래로 불러줘요. 누가 불러주냐면 그때 여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송지효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되게 신박해요. 근데 그거 약간의 여담이지만 그 쌍화점 보잖아요. 그럼 쌍화점을 노래를 불러요. 그 남자 주인공 누구였지? 하여튼 왕이 누가 나왔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갑자기 쌍화사에 이러면서 이제 막 갈건 같은 거 막 치면서 검은 거 같은 거 치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아 고려가요를 저렇게 부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불러주는데 쌍화점이랑 가시리를 불러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잡사와 두얼이 만나난 서운하면 아니 올시라 위증질과 대평성대 서론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나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요거를 쓰는 거와 별개로 가시리와 관련해서 선생님들 외우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나난을 외우셔야 되고 나는 걔는 여음구다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여음구. 근데 이거 왜 여음구라고 외우셔야 되냐면 선생님들 후렴구가 있고 여음구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얘가 여음구고 얘가 후렴구예요. 그래서 여음구라고 하는 것은 음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 뭐냐면 여음구, 여흥구, 조음구, 조흥구가 다 동일합니다. 얘네는 흥을 더해준다, 음을 더해준다, 음을 만들어준다, 흥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동일한 어떤 불필요한 요소인데 음악성을 더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음악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항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후렴구는 지금 여기서 더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후렴구는 왜 더 특수하냐면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등장하는 위치가 특수합니다. 뭐가 후렴구냐면 위증절과 대평성대가 후렴구라고 보셔야 돼요.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얘네가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난항 같은 애들을 후렴구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데 위증절과 대평성대를 여음구라고 답하셔도 틀리게 됩니다. 왜? 더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얘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후렴구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뭐냐면 위증절과 대평성대입니다. 왜냐면은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별의 상황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대평성대에 대해서 찬양하는 후렴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자, 오늘부로 외우시고 3, 4월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한 번 더 볼 건데 뭐냐면은 고려가요는 구전대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문자로 정착이 되었는데 구전대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문자로 정착이 되었는데 정착이 어디에 되냐면은 왕실 음악으로 정착이 됩니다. 왕실 음악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노래를 하겠어요? 왕실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주로 언제 노래하냐면 탄신년, 그 다음에 가래연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연회에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앉혀놓고 불러요? 보통 왕을 앉혀놓고 부르기 때문에 아무 노래나 부르더라도 중간중간 뭘 해줘야 돼요? 사바사바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지금 대평성대입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아부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구절이 뭐다? 위증절과 대평성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왕실 음악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임의로 들어간 구절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얘는 아까 우리가 진달래꽃이랑 비슷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진달래꽃이랑 유사하게 간다.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이미 교재에 나와 있었던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대상은 무엇이다? 대상. 떠나가는 임이 되겠죠. 떠나가는 임. 거기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선생님들 메모하실게요. 쉐라 밑줄 치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중세인의 마음으로 외울게요. 뭐뭐 할까봐 두렵다. 로 해석하셔야 돼요. 쉐라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 자,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살찔까봐 두렵다. 그렇죠. 살찌쉐라. 넘어질까봐 두렵다. 넘어질쉐라. 그죠? 수업이 늦게 마칠까봐 두렵다. 늦게 마칠쉐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굶을까봐 두렵다. 굶을 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국어가 나와 있는데 쉐라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뭐로 해석을 하자?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럼 지금 거기에 아니 올 쉐라라고 되어 있죠. 아니 올까봐 두렵다 인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로 먼저 해주고 갔어야 됐는데 자 가시리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더러 어찌 살라 하시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아두려고 하면은 잡아둘 수 있겠지만 이라고 되게 길게 해석이 돼요. 잡아두려고 하면 잡아둘 수 있겠지만 이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때 서운하다는 뭐냐면은 내가 떠나겠다는데 네가 잡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맺혀버리면은 아니 돌아올까봐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이거 두 개로 해석이 돼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겠는데 이게 서러운 게 서러운 님일 수도 있고 서러운 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재회를 소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재회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건 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떠나는 임.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보통 뭐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 나로 나와 있긴 하지만 대개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성 화자로 해석을 해줍니다. 보통. 이런 이별의 정한을 느끼는 건 누구다? 여성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조선시대에 이별을 슬퍼하는 남성 화자 시조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특이하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 남성들은 별로 슬프지도 않았나 봐. 그래서 맨날 이별의 정한은 여자만 느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져 있는데 가끔가다 남자들이 슬퍼하는 작품이 가끔 등장을 하면 요거다. 시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떠나가는 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 우리 이제 답을 알고 있죠. 무슨 상황? 이별의 상황. 분위기 하면은 뭐 쓰고 싶은 말 쓰셔도 돼요. 저는 절절한 분위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슬픈 분위기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절절하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시나 봐요. 절절한 분위기, 뭐 슬픈 분위기
그럼 이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뭐다? 슬픔, 뭐 괴로움, 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죠. 임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다양한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여기서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서운하면 아니올시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심스러움 같은 것들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 지금 마음이. 떠나니까 떠나는 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느냐? 원망의 태도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떠나는 듯 다시 돌아오서서이기 때문에 앞쪽은 원망의 태도일 수 있으나 뒤쪽은 재회의 소망. 그럼 주제. 자, 주제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완성을 해볼게요. 자, 시적 대상 읽어주세요. 시적 대상 뭐예요? 시적 대상 뭡니까, 여러분? 적혀 있는 걸 읽어주세요. 떠나가는 임이죠. 자, 떠나가는 임. 뒤에 올 말은? 에 대한. 떠나가는 임에 대한. 그 다음 이제 쓸 수 있는 건 요 태도 써야 되니까 둘 다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써주면 돼요? 원망과 그 다음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 이렇게 하면은 분석 끝. 얘도 마지막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작품 전문강의 삽을 싣고 요것도 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입형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기출 문제를 다 보시면은 70%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다 봤는데도 70%를 못 맞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출 문제를 잘 안 보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꼼꼼히 안 보셨군요. 잘 안 보셨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전문강의 삽을 싣고도 기출에서 잘 낸 편이에요. 왜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해석하던 거랑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걸 물어버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답을 썼어야 됐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는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요 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 조금 적용을 해서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이 시는 제가 아까 오늘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은 지칭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 뜻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 저 나오고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나오면은 뭐냐면은 동물원의 오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저와 같아서가 나오죠. 이때의 저는 무엇일 것인가? 이때의 저는 무엇이겠는가? 시에서 찾아야 돼요. 이그저가 나오면은 시에서 찾으세요. 저는 뭐겠습니까? 달. 좋은 시도입니다. 강. 좋은 시도요. 답은 둘 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돌아가야 한다예요. 그럼 뭐냐면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작품에서 순환성을 가지는 게 달이 뜨고 또 뜨죠. 매일같이 달이 뜰 거라서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삶이. 그 다음 뭐예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물도 흐르고 흘러서 계속 돌아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달과 물 두 개로 볼 수가 있다. 저를. 근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죠. 다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돌아가야 한다죠. 결국엔 내가 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반복되는 자연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 그 자연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달과 물이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보아야 된다. 좀 더 가능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능성 있는 것은 달이다. 달. 왜 달이 되냐면은 왜 달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냐면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는 거죠. 물이 물에 삽을 씻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접한 것을 찾아보자면은 달이 좀 더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 해석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네 번째 행에 사행에 거기 슬픔
도 퍼다 버린다죠. 선생님들이 조사도 항상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슬픔을 퍼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슬픔도이기 때문에 첨가죠. 그러면은 이 도랑 같이 엮일 수 있는 것들은 슬픔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들이 나와야지 기쁨도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속성을 가진 애가 와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비슷한 노동자가 가진 것들은 무엇이냐? 울분, 비애, 괴로움, 노동의 고통 이런 것들을 퍼다 버린다. 근데 뭐도 퍼다 버리겠다?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해석을 해보실 때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줄 더 내려와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라고 표현하는 것과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쭈그려 앉는 거는 조금 더 쫌생이처럼 이렇게 앉아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쭈그려는 편안히 앉으면 돼야 안 돼요. 엉덩이 땅에 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항상 불안정하고 초조한 노동자의 모습.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겠구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요소는 사실 좀 더 있는데요. 거기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랑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불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나의 일상의 표현으로 바꿔보시면 되는데 내가 오늘도 공부를 한다. 이런 거랑 내가 공부할 뿐이다.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할 뿐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이러지만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거고 공부한다. 이거는 맨날 하던 거 그냥 공부한다. 이런 거니까 그 태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에서 다 힌트를 얻으셔서 태도를 도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두 줄 아래 저물고 저물어서 여기도 사실은 보셔야 돼요. 저물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의 생애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다.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뭔가 무게감을 더 주기 위해서 저물고 저물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를 감상하실 때 어디에 표시를 하시면 좋겠냐면은 지금 여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시 감상 연습을 하실 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상해 보이는데 달라 보이는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왜 갖다 썼을까 싶은 데를 다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의도를 설명하자. 자, 우리 이제 시적 대상과 화자 보겠습니다. 시의 화자 먼저 잡아볼게요. 얘는 화자를 먼저 잡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화자 누굽니까? 뭐 일단 누구라고 드러나 있진 않지만 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고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다. 도시 노동자인 거죠. 도시 노동자. 도시 노동자인데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 노동자의 삶.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반복된다 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시공간적으로 먼저 갈게요. 시공간적으로 먼저 가자면은 시간적으로는 밤? 달이 떴으니까 밤도 되겠죠. 근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약간 저물기 시작할 즈음부터 밤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밤 좋은 시도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는 달 때문이겠죠. 달 때문에. 근데 이제 저물고 저물어서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약간 하루가 저물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밤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노동이 끝난 하루 끝이 되겠죠. 공간은 어디가 되겠어요? 강변이 되겠죠. 강변에서 삽을 씻는 상황. 그런데 얘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이미 해가 져버렸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가 아니죠. 그럼 일단 그냥 명암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아까 저물고 저물어서가 나오니까 가라앉는 분위기. 가라앉는이라고 하는데 보통 얘를 문학 자습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체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가라앉는이라고 썼을 땐 저거 써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침체된 분위기니까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자, 그럼 도시 노동자 어떤 느낌을 받는다? 어떤 정서를 받는다? 슬픔, 답답함, 요런 거. 그죠? 그런데 이 삶이 개선이 된다, 안 된다? 개선된다는 그 어떤 신호도 없어요. 반복된다고 나오죠. 이 저물고 저무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극복의 태도를 보입니까? 일어나겠다. 아니죠.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 삽 씻으면서 에휴 에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뭘 쓰냐면은 체념적, 비관적 태도를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제는 어떻게 나와요? 반복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한 체념. 이 주제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반복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한 체념. 그래서 요거 딱 문학사회에서 주제 어떻게 제시하냐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비슷하게 나오죠. 반복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한 체념, 비관적 이런 태도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반복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뭐 배웠는지를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저 끝에다가 이제 써서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끝에다가 써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방금 죽을 뻔했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밑밥 깔았던 거 한번 해볼게요. 시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의사소통 구조를 파악하는 게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시에서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근데 화법을 떠올려 보면은 4가지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의사소통 구조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 화법의 요소 4개 뭐였어요? 화자, 청자, 메시지,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2시간을 쏟아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배웠다? 화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화자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파악해보자가 있었죠. 정체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배웠느냐? 현상적 화자와 그 다음 뭐예요? 함축적 화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배웠던 용어들에 뭐가 있냐면 관찰자적 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은닉화, 뭐 배역화 이런 단어들도 추가로 배웠으니까 알아는 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봤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다성성이라고 하는 것과 다성성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배웠고 그 다음에 대화체, 대화체와 대화 형식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봤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과 동일한 용어다. 동일한 용어인데 대화 형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화자가 나와야 되고 정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어야 된다. 대화 형식, 대화 방식, 대화 구성 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화자의 정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자라고 했었냐면은 얘랑 관련된 정보들을 좀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죠? 어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와서 뭐를 봤냐면은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본 거죠. 이건 어떻게 보자면 3개를 묶으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조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이제 추가로 좀 공부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문장 종결 방법과 그 다음에 높임 표현과 그 다음에 방언, 그죠?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시적 화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청자가 있기는 한데 청자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냐 정도만 우리가 좀 보면은 될 것 같다. 대신에 우리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을 봐야 된다. 대상. 근데 대상에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시적 화자 자신도 뭐가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알아둬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뭐였기 때문에 주제였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구조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다?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요소 뭐다? 의사소통 구조에서
상황이죠, 상황. 상황은 파악을 하실 때 두 가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시, 공간적 상황. 얘는 절대론적 감상을 할 때 좀 필요한 것이고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있는데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를 하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을 적용해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뭘 봐야 되느냐?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뭐를 해보자? 시에 정말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6편 쭉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같이 시범 보이면서 해드린 거고 선생님들도 오늘 할 수 있게 제가 2편의 시 정도 넣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복습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이 6편 중에 일부를 제가 선다형 문항으로 내놨기 때문에 얘도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7가지 뭐 분석해야 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저 7가지만 잘 분석해도 우리 현대시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쌤들? 자, 요게 오늘 공부한 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뭐? 문학의 기능, 미의식, 갈래 구분, 복습해야 오늘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지금 제가 넉넉하게 65분 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공부하시고 저희가 2시에 만나서 오늘 문제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지난주에 30분 시험 쳤는데 오늘 50분 시험 칠 거예요. 50분 시험 친 다음에 10분 제가 답안지 복사하는 동안 잠시 쉬시고 그 뒤에 해설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보겠습니다.